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계속 자주 뵙는 느낌 들지요. 예, 친근해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로 71페이지를 펴보시면 2번 해놓고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및 수익률의 종류라는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하시면 위험의 뜻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위험은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 또는 수익률과 실제 발생한 결과 또는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뭐라고 배웠죠? 위험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장래의 불확실성이란 말만 나와도 위험의 의미로 아시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설명드릴 게 뭐냐면 위험은 크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두 가지 위험의 형태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벌써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계의 반대가 뭐예요? 비체계죠. 그러면 이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 두 가지로 다시 위험의 형태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체계와 비체계를 합해서 총위험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는요, 어차피 체계의 반대가 비체계니까 예측해 보건대 내용 뜻이 정반대이겠구나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문장을 해석할 때 저 같으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거예요. 잘 보세요. 위험이 체계적이란 뜻이에요. 그 위험이 체계적이란 말은 위험이 꼼꼼하고 치밀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없기.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말을 예쁜 말로 바꾸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예,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우린 뭐라 그래요? 체계적 위험 이렇게 말하죠. 근데 피할 수 없다 이 말을 좀 더 예쁘게 말하면 회피불능 위험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내기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예상해 보건대 그래 체계적 위험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면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라고 의미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이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 위험이 치밀하거나 꼼꼼하지 않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 맞지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뭐라 그래요?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체계적 위험을 얘기할 때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문장 표현이 뭐냐면 시장 상황이란 말 나와요. 시장 상황. 그래서 시장 상황과 관련돼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때 시장 상황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패턴이 그냥 압축해서 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투자자도 제거 감소시킬 수 없는 다른 말로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 한다라고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발생, 금리의 인상 또 그렇죠. 그다음 이런 경기 변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 한다라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 상황 그랬죠. 이 대표가 뭐라고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은 우리말로 물가의 상승이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의 상승. 자, 금리 상승이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체계적 위험이란 시장 상황과 관련된 위험으로서 그 어떤 투자자도 제거 감소시킬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체계적 위험이란 인플레이션의 발생, 경기 침체, 시장 이자율의 상승 등으로 인한 위험을 의미한다라고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에 비해서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과 관련된 위험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상 시장 상황 관련 나오면 체계적 위험이고 개별 자산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체계적 위험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잠깐 어떤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잠깐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 입문서다 보니까. 근데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크게 원래는 세 가지지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와 위험 추구 또는 선호형 투자자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가급적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의미한다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위험이 높더라도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자를 누구라고 해요? 위험 선호형 투자자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은 피할 수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 위험은 감수하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말 가능합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 할지라도 모든 위험을 회피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장 상황과 관련된 체계적 위험은 이를 감수하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어차피 체계적 위험은 투자자 입장에서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에요. 내가 이 위험 싫다고 그 위험을 제거 감소시킬 수가 없는 위험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투자를 한다면 그 위험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나오면서 문장 속에서 모든 위험을 회피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식의 문장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왜? 체계적 위험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Understand? 그럼 이런 문장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은 이를 기꺼이 감수하려고 할 것이다. 맞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해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암기법을 써볼게요. 뭐 종류 외울 때는 암기법 중요하니까요. 일단 사금 법인류. 그러니까 5가지 투자의 위험이 나와요. 이게 사업상 위험인데 이 사업상 위험을 다른 말로 경영 위험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사금 법인류라고 외워도 좋고요. 경금 법인류라고 외우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업상 위험 속에 또다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이 구분이 돼요. 그럼 일단은 시장, 운영, 위치 위험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 중 사업 또는 경영 위험에 속한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입문 시간 아니라 기본서 받아보고 나서 설명해 드릴 것이고 일단 이렇게 구분하시죠. 최소한 투자론에서만큼은 시장자가 붙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일까요? 비체계적 위험일까요? 체계적 위험이에요. 제가 분명히 시장 상황과 관련된 위험 이렇게 말 나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왜 투자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발론에도 시장 위험이 있어요. 근데 개발론에서의 시장 위험은 감소가 가능한 위험이에요. 투자론과 개발론에서의 시장 위험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럼 공법 배우다 보면 똑같은 뭐 대지란 말 나오는데 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건 시장 위험 나왔다고 무조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론에서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 개발론에서 시장 위험은 감소가 가능한 위험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여담인데 매년마다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선생님 문제를 풀다 보면요. 어떤 때는 시장 위험 나올 때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뭐 제거 감소시킬 수 없다가 답인데 또 어떤 때 문제 풀 때는 시장 위험 나오는데 감소가 가능한 위험이다라고 해설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들어와요. 그럼 저의 답변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그렇다면 그 시장 위험이 투자론 문제입니까? 개발론 문제입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그게 어느 파트의 문제인 걸 구별을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이 말 나오면 뭐가 답이야.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상대방이 조금만 의도를 좀 드러내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아웃당해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시장 위험 들어갔죠? 이게 투자론이죠? 그럼 얘는 성격이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 체계. 그런데
얘네 둘은 시장자가 안 붙었잖아요. 그 무슨 위험이다?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는 문장도 있더란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부동산 투자 위험 중 사업상 위험에는 시장 위험, 위치 위험, 운영 위험으로 구성되는 바, 이 중 시장 위험 및 운영 위험은 체계적 위험에 해당한다. OX. 이런 식으로 X지. 시장은 체계지만 운영과 위치는 비체계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시장과 운영을 섞어놓고 묶어놓고 둘 다 체계적 위험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틀리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금융상 위험 나오는데 이 금융상 위험은 좀 예쁘게 말할 때는 재무적 위험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금융상 위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한테 돈을 빌려오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합산하여 빚을 갚아나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자, 그럴 때 원리금을 갚아나갈 때 잘못해서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될 위험을 뭐라 그래요? 금융상 위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뭐라고 한다? 금융상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지난주에 배우셨던 지렛대 효과와 동전의 양면인 거라. 자,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지렛대는 누구 돈이죠? 타인 자본, 남의 돈이잖아요. 빚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 현실적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올수록 지렛대 효과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 자, 다시 한번 지렛대는 누구 돈이다? 타인 자본, 남의 돈, 부채란 말이에요. 그럼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올수록 그만큼 지렛대가 커지니까 지렛대 효과는 커지지만은 반대로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할 위험도 함께 커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와 금융상 위험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 기출지문 모의고사 때 어떻게 문장 나오냐면 타인 자본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지렛대 효과는 커지는 반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위험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OX. 맞잖아요. 근데 그럴듯한 그 말을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야, 남한테 돈 많이 빌려올수록 지렛대 효과도 커지지만 빚 못 갚을 위험도 커진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아니잖아. 근데 다 알아듣는 말인데 문장을 익히지 못하시면 어떻게 돼요? 뭔 말인지 몰라서 틀린 거 이겼다가. 아시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인데 여러분, 이 법적 위험은 나중에 개발론에도 법적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법적 위험은 파트를 불문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 정책, 제도, 규제 등이 변화함으로써 투자자가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법적 위험.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예컨대 곰돌이 서울시장 후보자께서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내걸 때 뭐 우리 노원구 상계동 일대를 뭐 신도시로 개발하고자 공약을 내걸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지자분들이 그 공약을 믿고 상계동 일대의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당선된 이후에 검토해 본 결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공약이 없어진 거죠. 예, 공약이 없어졌다는 건 벌써 정책 자체가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믿고 부동산 투자했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쪽박을 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험을 뭐라 그런다? 법적 위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이 뭐냐면 인플레 위험, 인플레 위험. 그러니까 인플레 위험 그러기도 하고 구매력 하락에 따른 위험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예.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플레가 물가 상승인 건 아시죠? 예, 원래는 좀 더 복잡한 의미이지만 그냥 가볍게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돈 가치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어떤 말이 가능할까요?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역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특히
장기 고정 임대차 방식에서 이런 인플레 위험이 높게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써도 되겠죠? 쓸까요? 예. 들어보세요. 자, 곰돌이가 A라는 상가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임대료를 얼마 받았냐면 30을 받았대요. 근데 임대료 30을 받았는데 물가가 올라갔대.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월세 30을 받더라도 돈 가치가 떨어진 상태이니까 이 곰돌이의 임대 수입은, 실질적인 임대 수입은 내려가는 거 맞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인플레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개발론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 상승률의 연동 함께 이어서 임대료를 올려받도록 한다면,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월세를 올려받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만큼 임대인의 실질적인 임대 수입이 줄어드는 건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임대인이 부담할 위험을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셈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위험의 전가라는 말을 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말로 어떻게든 써가지고 여러분을 못 알아듣게끔 함으로써 떨어뜨리는 것이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조금 마지막에 보면 유동성 위험 나오는데 그 유동성 위험을 다른 말로 환금성 위험이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환금의 의미가 뭘까요? 환금. 아, 그렇죠. 돈으로 바꾼다. 돈으로 바꾸는데 그러니까 현금으로 교환한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동산을 현금으로 교환한다는 건 결국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다, 팔아먹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A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래 과정이라면 2억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 A주택의 소유자인 곰돌이가 급박한 사정, 갑자기 뭐 먼 지방으로 그 발령이 나서 빨리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또 갑자기 이민을 떠나야 된다든지 이런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2억에 팔아먹을 때까지, 거래가 성립할 때까지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땐 어떻게 돼요? 예, 뭐 1억 8천, 1억 6천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름하여 금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금매에 따른 위험이 유동성 위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해할 때는 금매인데 이 문장으로 나올 때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나올까요? 자, 부동산의 거래 과정 또는 부동산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상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출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거래 과정이나 매매 과정이나 부동산을 현금으로 교환한다는 말은 전부 팔아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시장 가치상의 손실, 시장 가치, 제가 예전에 효율적 시장 얘기할 때 시장 가치는 그 물건의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럼 시장 가치상의 손실, 그 말은 가격을 적게 받는다는 말이에요. 값을 적게 받는다. 그러므로 인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뭐라고 말한다? 유동성 또는 환금성 위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위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수익이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제가 체계를 잡고 내용을 들어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차피요. 우리 투자, 부동산 투자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알아요. 근데 왜 투자를 꺼려요? 잘못하면 쪽박을 차니까. 그 잘못하면 쪽박 찬다? 그게 위험이에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돈은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럼 수익의 획득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요. 투자의 양대 산맥이에요. 그럼 당연히 위험과 수익을 깔아놓고 그걸 바탕으로 깊숙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 거죠. 오케이? 자, 위험했죠? 그 위험의 상대방 뭐가 있어요? 수익입니다. 수익.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내 수익률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내 수익률에는 제목 나와 있을 거예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세 가지 수익률 종류 나와 있나요? 예. 근데 이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현 수익률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걔는 말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 그런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투자를 한다고 보죠. 내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한다. 그 말은 투자를 했다는 겁니까? 아직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 발생한 수익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현 수익은 투자 결정의 준거, 기준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세 가지 있죠? 기대, 요구, 실현. 근데 실현은 쓸 수가 없어. 그 뭐밖에 안 남았어요? 기대와 요구밖에 안 남았죠. 그럼 항상 문장은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예컨대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든지 또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수익은 들어가면 안 돼요? 실현 수익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강의 편의상 실현 수익이 간단하니까 걔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근데 실현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언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자, 수익률이죠. 근데 수익이 실현됐다고. 드림 검 트루. 컴이지 검이 아니고. 예. 자, 이게 뭐예요? 수익이 실현됐다는 건 투자의 결과 이미 발생한 수익의 비율이 바로 뭐다? 실현 수익률이 되겠죠. 얘는 다른 말로 실제 수익을 그러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발생한 수익이다. 그럼 얘는 발생할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발생한 거죠. 그럼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후적.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 드라마 보면 역사란 게 뭐예요?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잖아. 그럼 사후적 수익은 다른 말로 과거니까 이 실현 수익률을 다른 말로 무슨적 수익률 그럴까요? 역사적 수익. Understand?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어떤 표현을 기억할 때 이런 말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데 자리를 잡는데 그냥 외우면 그게 사후가 왜 사후인지 왜 역사란 말을 쓰는지 알지 못하고 외우시면 기억이 오래 못 가거든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실현 수익은 투자의 결과 이미 발생한 수익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럼 이미 발생했으니까 사후적 수익률이고 역사적 수익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는 투자 결정 시 투자의 기준, 준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투자 결정 시라는 말의 뜻은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지 이미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실현 수익은 투자의 결과 이미 발생한 수익의 비율이기 때문에 투자 결정 시 기준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기대와 요구 수익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을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현 수익이 문장에 나올 때는 우리 아까 위험했던 뭐라고 했어요?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위험이라 한다 그랬죠. 그 위험의 뜻과 관련해서는 실현 수익이란 말이 지문 속에 나올 수 있지만 투자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실현 수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거지요. 이제 기대와 요구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런 경우지 현실에서도 상대방이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한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은 예상 수익률이고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적 수익률이고 그럼 투자 대상 내부로부터 예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내부적 수익률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잠깐 저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 A라는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 곰돌이가 있어요. 그럼 이때 A라는 상가에 곰돌이가 투자를 한다. 이 경우 A라는 상가를 예쁜 말로 바꾸면 투자 대상 부동산. 투자의 대상이 된다. 오케이? 이게 여러분 나중에 교과서를 읽거나 문제 풀 때요.
이 대상 부동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 감정평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감정평가로 해서 대상 부동산 나오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뜻이에요. 그럼 투자론에서 대상 부동산 그러면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에요. 오케이? 그럼 관리론에서 대상 부동산 그러면 관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그런 뜻일 뿐이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투자가 됐죠. 그럼 투자의 대상이 되니까 뭐라고 한다? 투자의 대상 부동산. 그럼 A 상가는 대상 부동산이라고 말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럴 때 곰돌이가 A 상가에 투자를 하면 상가로부터 이 A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된대요. 그럼 잘 봐요. 이 10%의 수익률은요. 투자자인 곰돌이가 원하는 수익률인가요? 아니면 투자 대상 부동산인 A라는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인가요? 전자 후자. 후자 뒤쪽이죠. 오케이? 그럼 보세요. 자, 첫째, 이건 이미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사전적 수익인 거 이해되시죠? 둘째는요. 이 10%의 수익은 투자 대상 부동산인 A라는 상가로부터 예상되죠. 그럼 투자 대상 내부로부터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부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예. 그런데 이런 게 기대 수익의 의미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기대 수익률은 가중 평균하여 그 값을 구합니다. 무슨 평균이요? 가중 평균. 제가 왜 지금 가중을 강조한지 아십니까? 우리 시험에 평균자가 나오잖아요.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평균자가 나오면 99%가 가중이에요. 그 산술 평균했다. 틀려요. 아시겠죠? 자, 기대 수익은 무슨 평균이다? 가중 평균하여 값을 구한다고 하는데 만약 모의고사가 됐건 기출문제가 됐건 기대 수익 나왔는데 가중 대신에 산술 평균한다. 산술자를 붙였다. 그럼 말이 된답니다. 이 무조건 틀려요. 그런데 제가 왜 100%라고 하지 않고 99%라고 하느냐?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딱 한 번 산술 평균한다는 말이 나오는 조항이 있어요. 딱 한 번만 산술자가 나올 때가 있어. 그것만 빼고 무조건 평균은 뭐다? 가중평균이에요. 그래서 제가 99%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중이란 말은 또 평균한다는 말은 확률을 곱해서 어떤 값을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잠깐 제가 공식 써볼게요. 이 기대 수익률은 상황별 기대 수익률 곱하기 확률의 합. 이것이 기대수를 구하는 공식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황이라고 하는 건 경제 상황을 얘기합니다. 잠깐 여러분 표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교재 72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기대 수익률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네모칸 표 있죠. 이 표를 보시면 일단 A번에 총 투자액이 얼마로 나옵니까? 1억 나오죠.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 표에서 사상이란 말 나오죠. 그 사상이 영어로 케이스인데 그게 경제 상황이에요. 경제 상황. 거기 보면 호황, 보통, 불황 나오죠. 나옵니까? 예. 그런데 이게요. 참 무서운 게 있어요. 호황, 보통, 불황이라고 한 20몇 년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 수험생들도 호황, 불황, 보통을 익혔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출제자가 말을 바꾼겨. 호황을 낙관적, 불황은 비관적, 그럼 보통을 정상적 이렇게 썼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 참혹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호황, 보통, 불황은 들어봤어도 비관, 낙관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래서 또 틀리게 돼. 오케이? 근데 바로 이런 거죠. 이거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말 하나만 집어넣어도 뻔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틀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지만 알려드리는 다양한 내용, 단어, 문장을 받아들이려고 노력들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걸 다 알고 가도 현장 가면 모르는 말이 투성으로 나오는데 하물며 악벌자 톡톡 따가지고 몇 개 외운다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돼 이게. 아시겠죠? 예, 그럴 때 저한테 그 표를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그 표에 보면 이제 사상이 있고 중간에 뭐 있어요?
아, 순영업수익이 나와요. 그럼 맨 오른쪽에 이 확률 나오죠. 벌써 이 확률이 나와줘야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이 지금 호황이다, 보통이다, 불황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호황일 때 순영업수익이 얼마예요? 1,500. 보통일 때 1,000. 불황일 때 500이에요. 느낌 오죠? 500 잘라서 500씩. 자, 확률 얼마예요? 호황일 때. 0.4. 아, 이건 40% 뜻이죠? 여러분 100%가 1인 건 아시죠? 그래서 40%는 0.4예요. 그럼 보통일 때 0.3. 그럼 퍼센트로 바꾸시면 30%죠. 그럼 당연히 불황일 때 0.2겠네요. 아, 0.3이에요? 아, 432구나. 433. 오케이.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처음에 공식 얘기할 때는 상황별 기대 수익률 그랬잖아요. 확률을 곱한다. 근데 확률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상황별 기대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오케이? 이럴 때 방법은요. 수익률로 바꾸세요. 수익률로 바꾸시라고. 총 투자액이 얼마인데? 1억이요. 1억이요. 잘 봐요. 이제부터 산수합니다. 자, 1억을 내가 투자할 때 1,500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억 분의 1,500은 15% 아니에요? 15%. 이렇게 바꾸라고 처음부터. 그럼 곱해만 주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그럼 1억 투자할 때 1,000의 수익이 예상된다면 수익률은 10%. 그럼 1억 투자할 때 500의 수익이 예상된다면 수익률은 5%. 5%잖아요. 맞죠? 예. 그럴 때 계산하는 방법은 항상 계산하실 때는 퍼센트는 필요 없다. 숫자만 곱해라. 자, 숫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호황일 때 15죠? 곱하기 0.4. 그럼 6이네요. 맞아요? 15 곱하기 0.4, 6 나와요. 그럼 두 번째 10 곱하기 0.3 하면 3 나오겠죠. 세 번째 5 곱하기 0.3 하면 1.5 나오는 거 이해되셔요? 5, 3, 15니까 그것의 합이에요. 더해준다. 자, 그럼 더해볼게요. 6 더하기 3은 9, 9 더하기 1.5는 10.5. 그럼 마지막에 예의상 뭐 붙여준다. 퍼센트. 그러면 10.5예요. 자, 정답 나왔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상 순수익을 구해서 그걸 다시 투자액으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상 수익을 구해서 구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실제로 현장 가셔서 이게 과정이 2번을 거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 처음부터 수익률로 바꿔놓고 곱하기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도 지금 처음 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정도 계산은 조금만 반복하시면요. 충분히 현장 가셔도 뭐 아무리 좀 많이 걸려도 시간이 한 1분 내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10.5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요구 수익이 있잖아요. 요구 수익 나오죠? 예. 근데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여기 요구 수익 나올 때 이 말이 나오면 그 앞에는 반드시 어떤 말이 생략되냐면 투자자가. 투자자가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구 수익률을 이제 문장으로 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최소 얼마 이상 나와야 투자할 거야 하는 것을 무슨 수익을 그런다? 요구 수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쁜 말로 바꿔볼게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장난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그랬잖아요. 그 최소를 기출문제에서 최대라고 바꾸는 바람에 소를 대라고 바꾸는 바람에 근데 이게 계속 문장을 듣다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그놈의 한 글자. 그렇죠. 한 글자 바꾸거나 위치 앞뒤 바꾸거나 이걸 틀렸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할 것이지. 결국 정확히 알았다면 한 글자 위치 바꾼다고 틀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론 공부야말로 돌다리도 두들겨 걷는다. 돌다리도 두들겨 걷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이런 말 쓰잖아요. 나 이제 곰돌이가 이제 곰순이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야 순아, 요번에 그 사거리 앞에 그 뉴코아 상가가 생긴다는데 거기 1억을 투자하면 그 수익률이 한 10%는 나올 거 예상된다네. 요즘에 그 10%면 크지 않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순이가 뭐라 그래요? 돌아, 너의 그 마음은 너무 이쁘고 내가 감사한데 난 최소한 15% 이상 나오지 않으면 투자 안 할 거거든. 그랬대. 그럼 15%가 뭐야? 요구 수익이지.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바로 뭐다? 요구 수익률이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 같아도 나는 최소 얼마 이상 나와야 투자할 거야. 그러지. 나는 최대 얼마 이상 나와야 투자할 거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상식이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건데 문장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거지? 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런 요구 수익률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잘 보세요.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 속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해요. 이때 대가라는 말 대신에 비용란 말로 바꿨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기출 지문으로 인용을 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시간 대가와 위험 대가의 합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에 대한 대가가 뭐냐? 기다림에 대한 보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투자 왜 하죠? 돈 벌려고. 수익의 획득이 목적인 거 맞죠? 근데 내가 오늘 투자한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이 나오나요? 아니지. 그럼 최소한 몇 달 또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익이 나올 때까지 내 돈이지만 내 맘대로 쓰지 못하고 버텼던 그 기다림에 대한 보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뭐라 그래요? 시간 대가다 그래요. 근데 시간 대가는 그 시간만 지나면 위험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한 말을 쓴다면 무위험 수익률이겠지만 보통 수익자 빼고 무위험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무위험률의 가장 대표가 뭐냐? 바로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자, 국공채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 여러분이 국민은행 가셨어요. 근데 국민은행 가가지고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물어봤대.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3년 만기 예금 금리는요 2.5%예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동하든 간에 3년이라는 약속한 시간이 지나가면 위험 없이 처음에 약속받았던 2.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국공채 수익률은 위험 없이 얻게 되는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무위험률이라고 얘기해요. Understand? 그런데 위험 대가는 뭐냐? 여러분, 어떤 투자도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보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위험에 대한 대가고요. 이 위험에 대한 대가는 위험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 입장에선 보다 많은 대가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위험률도 커진다는 관점에서 할증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위험 할증률은 정확히 말하면 위험에 대한 대가는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커지므로 할증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문장을 만들면 이렇지 않을까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률 또는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 구성된다 해도 맞는 질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러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투자에 관한 위험이 높아요. 그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는 보다 높은 대가를 원하겠죠. 그렇죠? 봐봐요. 그러면은 요 부분이 커져요. 그럼 이걸 합한 값인 투자자 요구수익 값도 커지겠죠. Understand? 자, 다시 한번 저 구조가 뭐예요? 요구수익은 A 더하기 B의 합인데 B가 커지면 그걸 합한 값인 요구수익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수익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 맞지요? 그럼 이 가운데 말이 없다고 볼까요?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도 커지죠. 그럼 위험과 수익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같은 방향이면 비례, 반비례. 비례죠. 같은 방향 비례 관계 맞죠. 이런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를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 그럼 정확히 말씀드렸을 때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란 투자의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얘기 맞잖아요. 그 기출문제에서 비례인데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해가지고 틀렸던 문제가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근데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상쇄가 뭐냐면 퉁치기? 퉁친다. 상쇄를 우리말로 하면 퉁친다. 오케이? 그러니까 위험이 높으면 보다 큰 수익으로 위험을 퉁친다. 이걸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퉁친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위험 수익의 비례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 것뿐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이제 수익률의 종류를 봤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에 보면 가로 3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의 관계해 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하고 기대보다 요구가 크면 투자를 안 한다고 지금 써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채택한다, 투자한다는 거고 기각한다는 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봐봐요. 조금 아까 요 A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 10%가 기대 수익률인 건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만약 곰돌이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즉 요구 수익률이 5%래. 그럼 곰돌이 입장에서는 5% 이상만 나오면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내가 원한 수익보다 2배가 더 많은 거래요.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만약 얘가 같다. 얘도 10이고 얘도 10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그래도 내 입장에서 투자자인 내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만큼은 나온다 이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투자할래요, 안 하실래요?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 어떨까요? 기대 수익은 10%인데 요구 수익이 15%면 일단 기대보다 요구가 큰 거 맞죠? 이건 어떤 뜻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15% 이상 나와야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A라는 상가로부터는 꼴랑 10%밖에는 예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하겠죠. 이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투자자인 내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보다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높거나 같으면 투자를 하겠지만 예상되는 수익이 내가 원하는 수익보다 낮게 예상된다면 난 투자를 안 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Understand?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이어갑니다.